1억 원짜리 차에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 3억짜리 마이바흐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렸으며 안전의 상징 벤츠가 중국산 3류 배터리를 몰래 넣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럽 전체보다 많은 S클래스가 팔리던 나라 한국에서 지금 벤츠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30% 폭락, 7년 왕자를 BMW에게 내주고 심지어 제네시스와 테슬라에게까지 밀려나는 중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시장에서 벤츠가 스스로 무너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한때 벤츠의 천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록을 세웠거든요. 인구 대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판매량 세계 1위였어요. 독일, 미국, 중국 그 어디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절대 수치였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모두 합친 것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S클래스가 팔렸거든요. 서울 한 곳의 등록 대수만으로도 유럽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좋아해서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국에서 벤츠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신분증명서였거든요. 통장 잔고보다, 직함보다, 심지어 집 평수보다 더 확실한 계급의 상징이었습니다. 벤츠 엠블럼 하나로 성공을 증명할 수 있었고 S클래스는 정점에 도달했다는 선언문이었죠. 강남 대치동에선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이 클래스 타고 오면 애들이 무시당한다고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골프장, 백화점, VIP 라운지 어디든 S클래스 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죠. 벤츠가 한국 수입차 시장 1위를 BMW한테 빼앗긴 겁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던 왕좌였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30%나 폭락했거든요. S클래스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고 마이바흐는 6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한때 주문 후 1년을 기다려야 했던 차가 이제는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2023년 벤츠 판매량은 78,239대였는데 2024년엔 54,727대로 추락했어요. 무려 23,512대, 정확히 30%가 증발한 겁니다. 반면 BMW는 오히려 소폭 상승해서 69,834대를 기록했죠. 격차가 닌 5,107대나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시장 권력의 완전한 이동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BMW 7 시리즈는 선방했고 제네시스 G90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으며 테슬라 모델 S도 꾸준한 수요를 유지했거든요. 유독 벤츠만, 그것도 플래그십 라인만 폭락한 겁니다. S클래스는 2022년 월 평균 500대에서 2024년 200대 곤두박질 쳤어요. 무엇이 벤츠를 이토록 징벌한 걸까요? 첫 번째 타격은 연두색 번호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한국 정부가 법인명의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했거든요. 표면적으론 법인차 사용 방지였지만 실제 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제도가 벤츠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서 S클래스를 사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법인 명의로 구매했기 때문이에요. 개인 명의로 1억 5천만 원짜리 S클래스를 사면 세금 폭탄을 맞지만 법인 명의면 감가상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절세의 증거가 번호판에 선명하게 찍힌다는 거였습니다. 강남의 한 건물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S클래스를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차 번호판이 이건 회사 돈으로 샀습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3억 원에 육박하는 마이바흐였어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마이바흐는 일종의 계급 배신처럼 보였거든요. 3억짜리 차를 법인 처리했다고요? 부러움 대신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S클래스와 마이바흐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차로 갈아탔죠. 개인명의 부담이 덜한 BMW 7 시리즈나 제네시스 G90으로 아니면 아예 리스나 렌트로 전환했습니다. 벤츠가 수십 년간 판매한 건 사실 차가 아니라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 자부심에 연두색 스티커를 붙여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배신은 벤츠 스스로 저질렀거든요. 2023년부터 한국 벤츠 커뮤니티에 분노의 게시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억 원 넘게 주고 샀는데 통풍 시트가 없다고요? 뒷바퀴 조향을 구독하라고요? 신형 E클래스와 S클래스에서 벤츠는 전례 없는 옵션 쪼개기를 시작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기본 사양에서 빠졌어요. 1억 원이 넘는 차에서 말이죠. 더 황당한 건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뒷바퀴 조향 장치는 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하드웨어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활성화하려면 연간 수십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미 산차의 기능을 잠가놓고 돈을 더 내야 풀어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한국 소비자들은 이걸 이중 과금이자 사기로 받아들였어요. 온라인에는 BMW는 욕심이 많아도 이렇게까지 안 한다, 차라리 테슬라가 정직하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벤츠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소비자들이 본 건 달랐습니다. BMW 5 시리즈는 기본 사양이 훨씬 좋았고 제네시스 G8책은 같은 가격대에서 거의 풀옵션이었으며 테슬라는 모든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무료 제공됐거든요. 벤츠만 돈을 더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2024년 봄 한 벤츠 딜러가 고객한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벤츠 타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서요. 옵션 따질 필요 없이 벤츠니까 믿고 사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벤츠가 제일 옵션 따지기 복잡하다면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벤츠를 사냐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일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E가 불에 탔거든요. 불은 8시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차 140대가 전소됐고 주민 1600명 넘게 대피했으며 피해액은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자체가 아니었어요. 전기차 화재는 어느 제조사에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벤츠는 자사 전기차에 중국 CATL이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쓴다고 광고해왔거든요. 프리미엄 이미지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였죠. 근데 청라 화재 차량에서 발견된 건 파라시스라는 중국 삼류 뱀류 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이었습니다. 파라시스요? 한국 소비자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알고 보니 중국 내수용 저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벤츠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프리미엄 배터리라고만 홍보했던 겁니다. 한국 언론과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1억 원 넘게 주고 산차에 짝퉁 배터리를 넣었다고요? 벤츠 코리아는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 사이 벤츠 전기차 불량 배터리, 벤츠 화재 은폐 같은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벤츠의 대응이었어요. 사과는 늦었고 보상 방안은 불명확했으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브랜드가 싸구려 배터리를 몰래 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를 박살냈거든요. 안전의 벤츠라는 100년 신화가 한국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4년 9월부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내연기관 모델마저 덩달아 타격을 입었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독일 기술력이라더니 알고 보니 중국 배터리에 중국 주주 받들고 한국인 호군 잡는 회사였다고요. 그리고 그 댓글은 반쯤은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순수 독일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슈투트가르트의 자부심, 게르만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요. 하지만 지분 구조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최대 주주는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에요. 지분 9.98%입니다. 2대 주주는 중국 지리 자동차고요. 지분 9.69%이죠. 합치면 거의 20%나 됩니다. 물론 이게 경영권을 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법상 15% 이상 지분 보유하면 주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벤츠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에 급격히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기준 벤츠 전체 판매의 38%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주주들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중국산 부품 사용 확대, 중국 공장 증설, 그리고 파라시스 같은 중국 삼류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독일 프리미엄이라고 믿고 돈을 냈는데 실제로는 점점 더 메이드 인 차이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츠를 짱깨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소비자들의 배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BMW는 독일차답게 한국에 투자하는데 벤츠는 중국 주주 배 불리기에 바쁘다는 인식이 퍼졌어요. 물론 주주 구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벤츠가 독일 프리미엄 이미지로 마케팅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 자본 영향 아래 원가 절감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BMW는 한국을 시장이 아니라 파트너로 봤거든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BMW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1조 2천억 원이 넘어요. 인천 영종도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를 지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첨단 시험 주행로와 체험 공간이 있어요. 연간 3만 명 이상이 방문하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 BMW 아시아 퍼시픽 기술센터를 설립했어요. 한국 시장 특화될 개발과 수소 연료전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삼성
SDI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했고요. 벤츠는요,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마케팅 비용만 쏟아부었어요. 광고 모델로 한국 배우 기용하고 팝업 스토어 열고 SNS 홍보했죠. 하지만 돈을 쓴 것이지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 차이를 느꼈어요.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면 브랜드 철학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자녀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동호회 행사도 열렸습니다. BMW는 한국 소비자를 커뮤니티로 만들었어요. 벤츠는요, 한국 고객은 그저 구매자일 뿐이었습니다. 차를 팔고 돈을 받고 끝이었죠. AS 센터는 부족했고 고객 응대는 형편없었으며 리콜 발생에도 대응은 느렸어요. 한 벤츠 오너가 이렇게 말했대요. BMW는 나를 가족처럼 대하더라. 벤츠는 그냥 호구로 보는 것 같았다고요.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BMW 고객 만족도는 매년 상승했고 벤츠는 하락했어요. 2024년 한국 수입차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BMW는 2위, 벤츠는 5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BMW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시대의 변화 그 자체였거든요. 2020년대 한국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어요. 그 중심에는 두 개의 파괴자가 있었습니다. 제네시스와 테슬라죠. 제네시스는 가성비 프리미엄을 완성했습니다. GV80, G80, G90이 벤츠 대비 70%에서 80% 가격에 오히려 더 좋은 옵션을 제공했거든요.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다 기본이었어요. 게다가 디자인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됐죠. MZ세대는 제네시스를 택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살 돈이면 G90 사고 1억 남는데 왜 벤츠를 사냐는 거였어요. 합리적 선택이었죠. 더 이상 벤츠라는 로고 자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했어요. 자동차를 경험으로 팔았거든요. 오토파일럿, OTA 업데이트,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벤츠가 소유의 자부심을 팔 때 테슬라는 미래의 일상을 팔았습니다. 한국의 30대에서 40대, 특히 IT 업계 종사자들은 테슬라로 갈아탔어요. 그들에게 벤츠는 부모 세대의 차였습니다. 테슬라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고요. 벤츠는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제네시스가 가성비로 압박하고 옆에서는 테슬라가 혁신으로 공략했어요. BMW는 드라이빙 경험으로 차별화했고요. 벤츠는요, 옛날의 명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명확해요. 제네시스 약 10%, 테슬라 약 8%, BMW 약 7%, 벤츠 약 5%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순위였어요. 2025년 1월 벤츠 코리아는 대대적인 재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AS 센터 확충, 옵션 정책 개선, 고객 소통 강화하라고요.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정책이 아니라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벤츠는 수십 년간 한국을 최고의 시장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고의 호구 시장이라는 뜻이었어요. 비싼 값을 받으면서도 투자는 하지 않고 중국산 부품을 쓰면서도 독일 프리미엄을 팔고 법인차 세제 혜택에 기대면서도 브랜드 가치는 지키려 했죠. 한국 소비자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은 로고가 아니라 가치를 샀거든요. 그리고 벤츠는 그 가치를 스스로 배신했어요. 연두색 번호판이 뺏어간 건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벤츠가 스스로 버린 것이었죠. 옵션 장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뢰를 팔아넘긴 게 문제였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가 불탄 게 아니었어요. 안전의 벤츠라는 약속이 불탄 것이었죠. 이제 벤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포기하고 중국 시장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중국 주주를 만족시키고 중국 소비자를 위한 차를 만들고 한국은 그저 부수적 시장으로 놔두는 겁니다. 둘은 한국 시장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BMW처럼 진심으로 투자하고 제네시스처럼 가성비를 맞추고 테슬라처럼 혁신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벤츠는 이미 한국에서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한국의 벤츠 오너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이들은 후회합니다. 그때 BMW 살 거리라고요. 어떤 이들은 합리화해요. 그래도 벤츠는 벤츠야라면서요. 어떤 이들은 이미 다른 차로 갈아탔고요. 하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신감이죠. 한때 한국은 벤츠의 성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벤츠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몰락의 서사는 단순히 한 자동차 브랜드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건 오만의 대가이자 신뢰 배신의 결말이며 무엇보다 변화하지 않는 자의 종말에 대한 경고거든요. 유럽 전체보다 S클래스를 많이 사던 나라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벤츠가 먼저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